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서울경제와 법무법인 율촌이 공동 주관하는 중대재해법 시행 중간 점검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율촌 대표 변호사님이신 최동열 변호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최동열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할애하셔서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중대재해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고 법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형사처벌 판결례도 아직 없습니다만 법의 실효성이나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과 저희 법무법인 율촌이 주최하는 오늘 웨비나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 지금까지 동향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간 여러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과 수립 과정, 그리고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Q&A 세션이 있는데 사전 질의 주신 사항 중에 몇 가지 질의를 뽑아가지고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금일 줌 Q&A 창에서 질문해 주신 내용들이나 사전 질의 사항 중에 답변 드리지 못하는 사항은 저희가 후속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발표가 끝나면 발표 자료는 이 참석해 주신 분들 이메일로 송부드리고 그다음에 영상은 편집 과정을 거쳐 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초 시행돼서 벌써 반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란이 많은 것으로 보여서 주제 발표에서는 먼저 중대재해처벌법과 그에 둘러싼 그간의 동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사 과정의 이슈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측면의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정대원 변호사라고 하고 중대재해센터에서 컴플라이언스 업무와 중대재해 사고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제가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중대재해법 시행된 이후에 재해 현황이 어떤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언론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7월 19일자 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발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사망사고가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업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사고 숫자가 22건 줄었고 사망자 수는 15명이나 줄었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약 한 달도 경과하기 전에 8월 3일자 고용노동부의 국회 환노위 업무 보고 자료에 의하면은 올해 7월 28일까지의 사망 사고 사례인데 작년에 대비해서 크게 줄어들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망 사고가 117건인데 작년 같은 기간에 123명 대비 사망자 수가 126명으로 오히려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보여서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수사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함께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서 수사하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중대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양측의 그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 결과를 검찰에 기소가 되면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을 실시할 수 있고 또 그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에 대해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그 수사와 관련해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28일까지 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가 115건이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7월 15일 기준 14건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검찰이 그 기소 불기소 여부를 처분한 건은 기소한 건 불기소한 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이 아직도 고용노동부 수사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검찰에서 기소 불기소한 건을 살펴보면 기소한 건 불기소한 건이 같은 사건이 그러니까 그 동일한 유해 위험 요인으로 인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세척제 제조 업체가 있는데 그 세척제가 유해 화학 물질이고요. 이 물질을 그 에어컨 부품 제조 업체에서 세정제로 사용한 회사가 있었고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에서 같은 물질을 세정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각 그 A사 B사의 근로자들이 그 세정제로 인해서 중독을 그 급성 중독을 입는 여러 명이 급성 중독을 입는 그런 재해가 발생했고 중대 재해 사고로 판단이 됐는데요. A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 내에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해서 개선하는 업무 절차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런 유해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국소배기 장치도 설치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요. B사 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종사자들이 재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이제 재해는 입었지만 종사자의 의견 청취,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같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비록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 장치를 그 방치해가지고 종사자들이 재해를 입었더라도 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B사 대표이사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는 기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찌됐건 그 법 시행 초기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대표이사가 처벌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최소한 검찰에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거를 이행했는지를 판단해서 그것을 이행했다라고 볼 수 있다면 비록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아니라고 그 판단받을 수 있다 이런 선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해서 노동청의 동향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노동청 같은 경우에는 인력 조직을 이 중대재해 사고를 다루기 위해서 굉장히 그 강화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 7월에 산업안전본부라는 것을 신설했는데 기존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확대 격상해서 이렇게 본부를 신설했고 현재 중대재해 사건은 이 산업안전본부에서 다 직접 보고를 받고 취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사고는 6개 그 노동청 지청들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6개 광역청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 광역청에 중대재해 관리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해서 이 중대재해 사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 초기에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이 다수 투입돼 가지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노동부에서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처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이런 수사 장기화로 인해서 고용노동부 내부적으로도 좀 피로도가 증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강제 수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에는 압수수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현장뿐만이 아니라 본사 서울 본사에 이렇게 근로감독관들이나 경찰이 같이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어떤 자료를 수거해 가기보다는 그 현장이랑 본사에 방문을 해서 광범위한 자료 이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미 제출을 요구했는데 뭐 회사에서 제출을 안 하고 거부한다 그러면은 공문 압수수색을 하기보다는 이제 공문 발송해가지고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뭐 소명하도록 한다든지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좀 근거로 명확하게 남겨놓는 그런 방식을 좀 취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신에 대한 강제 수사 관련해서는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례에서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으나 그러니까 그 기각된 사례가 있고요. 1호 사건인 S산업 같은 경우에 산업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구속이 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볼 때 고용노동부 내부적으로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철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대표이사를 처벌 대상으로 이렇게 타겟팅하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도 사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변론하는 것들 보면은 거의 모든 그 뭐 참고인 조사부터 피의자 조사에 변호사들이 입회하고 모든 자료 제출에 대해서 그 어떤 쟁점이 있으면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법적 쟁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게 법적 쟁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례가 없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그거를 검토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고 통일적 기준을 수립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뭐 선례도 없고 기준도 좀 불명확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노동부청에 또 이렇게 보완 수사 지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건 수에 비해서 아직은 그 처분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그 평가는 명확하게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예방 중심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 이런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가지고 중대재해를 줄여보자는 건데 지금 엄정한 법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엄정하게 법 집행을 더 해야 된다. 지금 시행 6개월 만에 거의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효력이 약화돼 가지고 종이 호랑이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노동청에서도 형식적인 수사로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중대재해 원인 조사에는 유족들도 참여를 보장해서 이렇게 좀 심도 깊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을 확대해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예방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처벌하는 걸로는 중대재해를 줄이는 도움이 안 된다. 예방 중심의 법 집행이 필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고 법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불명확하고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회사의 조직 설비 절차 등에 대한 시스템에 관한 의무인데 이거를 경영 책임자라는 한 명한테 다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법 자체가 위헌이다.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위헌 논의가 많은데요. 크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됐다, 비례 원칙에 위반됐다,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됐다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개념들,
뭐 사망, 치료 기간, 직업성 질병 이런 거가 애매모호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용어에 있어서도 이에 준하는 자, 안전보건관계법령, 필요한 예산, 충실히 수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례 원칙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게 법 규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는 블라블라 처벌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고의범과 과실범이 결합된 되게 특이한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할 때 고의범으로 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할 때 그 처벌이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한 명 그 사망 사고의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산업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법 균형에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책임주의 원칙에서 측면에서 볼 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그 재해를 입은 종사자의 측의 원인,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적인 원인,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원인, 그리고 크게 보면은 어떤 사회적인 안전 보건에 대한 수준 이런 것들도 다 복합적인 원인이 관련돼 있는데 이거를 경영 책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리고 또 뭐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지금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협력업체가 50인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2차적으로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의무가 있는 원청 대표 그 경영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이런 거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4개만 말씀드리면 많이 들어보신 그런 이슈들일 것입니다. 경영 책임자라는 개념을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만들고 이 경영 책임자가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의무 주체이자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경영 책임자가 누가 되냐? 특히 이 CSO 흔히 말하는 이제 CSO라는 거를 선임했을 때 경영 책임자를 누구로 삼아야 되느냐가 지금 수사 과정 지금 중대재해 발생해서 수사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게 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도대체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어느 정도로 이행해야지 법을 이행했다고 그 판단받을 수 있는 거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결과만으로 보면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 중대재해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추정될 수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뭐 그런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와 관련해서 이제 이게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될 텐데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것은 어떤 안전보건 시스템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연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교해서 말하자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안전 난간을 설치를 안 해가지고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그거는 자연적인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지만 그 어떤 추락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위험성 평가를 해가지고 개선 절차를 어떻게 마련하는 그 절차를 마련하는 것 그것과 그 구체적인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것은 어떤 자연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규범적인 인과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건설 현장에서의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이 많이 논란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실제 작업에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도 건설공사 발주자는 일반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어느 경우에 건설공사 발주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냐
특히 이제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분 개념인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문제 때문에 벌써 아직 법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개정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기업이 해당 고시에 따라서 이릉의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인증을 받으면 그 책임을 감경해 주자, 이런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많은데 경영계 측에서는 경총을 통해서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중대재해 관련해 가지고 직업성 질병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달라. 중대재해 사망자 범위도 모호하니까 명확하게 해달라. 뭐 경영 책임자 대상 범위를 구체하고 뭐 의무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뭐 이런 건의서를 제출했고, 이 고용노동부 장관도 그 8월 3일자 국회 업무 보고에서 관계법령 등 구체화로 수용성을 높이겠다, 현장 불확실성을 줄이고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행령 개정 논의가 좀 한창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이제 뭐 시사점이랑 좀 전망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선례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원, 검찰, 노동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하나하나 사건에 대해서 선례를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이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 종래에 비해서는 양형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인데, 그리고 좀 기대를 해보면 논란은 많지만 제 생각에 어떤 위헌 논의도 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어떤 합리적 범위에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은 뭐 비례주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양형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어떤 벌금형, 어떤 과실이 많이 개입된 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같은 경우에는 설령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판단되더라도 어떤 소정의 벌금형 정도로 이렇게 나와서 합리적 범위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좀 저희가 컴플라이언스 업무나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게, 특히 이제 협력사의 안전 조치 같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건설공사를 발주했을 때 안전 조치 같은 거에 대해서 괜히 참견했다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덤탱이 쓰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안전보건 조치를 오히려 방기하는 방향으로 좀 그 방향성을 세우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법원, 검찰, 노동부의 판단도 결과적으로는 안전보건 조치나 재해 예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판단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계속적인 운영 개선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것은 어떤 고정적인 의무가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환류 체계, 동태적 성격의 개선 발전하는 시스템에 관한 의무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떤 계속 개선 발전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향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반기율의 점검 의무가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특히 건설업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기존의 위험성 평가들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 어떤 항상 새로운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위험성 평가 방법 등을 좀 개선하는 그런 것들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두 번째 주제로 중대재해 수사 대응에 대해서 박하영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하영 변호사님은 검찰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시다가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를 끝으로 올해 3월에 율촌에 합류하셨고 다수의 중대재해 수사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계셔서 국내 누구보다 중대재해 수사 대응 경험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하영 변호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율촌의 박하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정대원 변호사님께서 친히 또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그 형사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그 수사에 대응하는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웨비나에서 이 부분, 그러니까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수사 대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정재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14건 정도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됐고 이제 한 건 정도 검찰에서 판단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어떻게 수사 대응을 해야 될지 여부가 이제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수사 뭐 그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를 받으시게 됐을 때 약간 유의하셔야 될 사항 내지는 뭐 이렇게 하면 약간 리스크가 오히려 커진다는 정도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일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뭐 팩트는 팩트 그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 정도의 내용이고요. 지금 목차에 있는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수사 대응 방안 세 번째 로마자 세 번째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이제 율촌의 중대재해센터 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통해서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먼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소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뉘고 제가 이제 수사 대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강화된 처벌 규정이 있고 그 책임의 범위와 대상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체와 관련해서도 정대원 변호사님 뭐 상당 부분 말씀을 주셨고 결국은 뭐 보통 이제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 경영 책임자를 CEO로 볼 것이냐 CSO로 볼 것이냐의 부분 관련해서 법에 이제 또는이라고 문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해석상 쟁점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병존적 책임이냐 선택적 책임이냐의 문제인데 노동청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CSO의 상당 부분을 위임한 경우라 할지라도 CEO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CEO의 책임과 CSO의 책임 두 분 중에 뭐 사실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때 어떤 분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아직 판단이 이루어진 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이 해석이라고 된 부분에서 보시다시피 약간 그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히스토리가 있었는데 저는 강은미 의원이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어떤 의원님이 발의하신 국회의원께서 발의하신 그 법안에는 뭐 대표이사 및 이제 이에 준하는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and 및이라고 하는 문구가 빠지고 or 이제 또는이라고 하는 규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병전적 책임이라고 보기엔 곤란하지 않느냐 최소한 그런 이해를 하고 있고 만약에 병전적 책임이 아니라면 상당 부분 CSO에 위임되어 있다면 CEO의 책임을 면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충분히 있고요.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판단을 받지 않은 부분이어서 계속 저희가 해석상 다투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법 4조 5조에 있는 안전보고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분설해 놓은 부분이고요. 4조에는 안전보고 확보 의무의 일반적인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고 5조에는 협력업체, 그러니까 제3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고 확보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와는 좀 다르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무라든지 그런 조치 의무들이 이행될 수 있는 관리상의 조치,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의무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정대현 변호사님 이제 위헌 가능성 관련해서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중복을 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정대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비례의 원칙과 관련된 부분하고 약간 관련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처벌 대상을 좁히면서 사실은 형을 가중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입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을 오히려 넓히면서 법정형을 가중한 것이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굉장히 크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위헌 소지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위헌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입법 목적과 비교 형량에 따라서 이제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텐데요. 그런 이유로 즉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그 근로자의 그 산업재해 피해를 줄인다는 그런 입법 목적이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위헌 결정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제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건설공사 발주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발주자의 경우에는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 아마 해석상으로는 도급인과는 다르게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우에는 그 발주한 그 공사에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면책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강한데 뭐 사실 막상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실 건설공사 발주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급이냐 발주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수사 초기에 저희가 실제로 발주인데 도급인 것처럼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잘 설명하고 수사 초기에 잘 대응해서 저희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응의 기본 방향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주요 쟁점은 당연히 그 의무의 주체가 누구이냐, 경영 책임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지는 어떠한 경우에 그런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은 명백하고요. 그리고 아까 얼핏 말씀드렸던 건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 의무는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조치 의무를 의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관리상의 조치를 의미한다. 뭐 인력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의 트렌드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시행 초기에는 이제 그 시행령 4조의 3호 즉 위험 요인을 확인해서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도 법시행 초기에는 노동청에서 이제 그런 조항 4조 1항 시행령 4조 1호 위반으로 의율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 뭐 법리상의 다툼도 많이 있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시스템을 많이 갖추어 놓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돌파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노동청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4호 내지는 9호 즉 인력이나 시설, 그 장비와 관련된 예산 편성 내지는 집행 또는 그 협력업체에서 어떤 안전관리 비용을 집행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좀 미비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의율하려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한데요. 3호뿐만이 아니고 4호나 9호도 충분히 많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트렌드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 이후에 이제 리스크가 변화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법 자체가 이제 최고 경영 책임자를 겨누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적 수사가 불가피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은 언론이라든지 이해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리스크가 커진다고 이렇게 할 것인데 하반기 물론 이제 하반기를 7월 27일부터 볼 것이냐 아니면 7월 1일부터 볼 것이냐 좀 다툼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7월 1일은 넘었으니까 하반기부터는 사실은 반기별 점검 의무의 이슈가 있어서 반기별 점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면은 그 형사 사건과 관련된 그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지는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수사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늘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건이 발생하면 굉장히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노동청과 경찰에서 당일날 사고 현장뿐만이 아니고 본사에도 방문을 해서 현장 조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현장 조사라는 것의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본사의 어떤 자료의 제출을 즉시 요청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CSO라든지 이제 안전과 관련된 책임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청에서 이제 현장 조사를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그 방문 자체를 사실은 막을 수는 없다고 보이고요. 당연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대응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청에서 현장에 나와서 제출 요구하는 자료들이 이제 굉장히 객관적인 뭐 단순한 자료, 즉 뭐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조직도 내지 조직표에서부터 사실은 안전과 관련된 뭐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 책임자의 뭐 컴퓨터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이런 다양한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선 객관적으로 저희가 제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방한 그런 자료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를 해서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뭐 사업자 등록증, 조직도 이런 것들을 예시를 들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그 혐의 사실과 좀 관련성이 있는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좀 충분히 논리를 개발해서 그리고 내지는 정리해서 제출할 것이라는 취지로 잘 설명을 하고 뭐 그거를 폴라이트 리퓨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왜냐하면은 사실은 서류 중에는 뭐 최종적인 결제가 안 돼서 뭐 사실 생성 중인 문서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문서들이 회사에 사실은 의도와는 다르게 유출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수사기관에 제출되면은 스탠스를 취하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한 번 그런 자료가 나가면은 그 자료의 내용을 번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뭐 추후에 정리해서 제출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일단은 제출을 좀 보류하는 것이 최상의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있었던 뭐 사실 사례이기도 한데 안전 책임자의 휴대전화나 그 컴퓨터를 직접 검색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히 이제 영장 없는 수색에 해당돼서 그거는 적절하게 거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뷰를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CSO라든지 이제 안전팀장에 대해서 면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방문 자체를 막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면담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이제 저희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적절한 시점에 응대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든지 뭐 유감 표시 정도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사고나 뭐 안전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저희가 받을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인터뷰라는 명칭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인터뷰, 뭐 인테로게이션 이런 것들이 다 조사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 즉 뭐 변호인 선임권이라든지 진술 거부권들이 충분히 보장된 상황에서 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사 행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의 바르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인 조사가 있을 텐데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고 당일에도 있을 수 있고 사고 다음 날 뭐 또는 그 다음 날 이렇게 내지는 계속 연달아서 있을 수 있는데 노동청에서 조사를 할 때는 자료를 먼저 이제 일단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서 추궁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될 때 기왕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제 추궁하고 뭐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조사를 받는 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자료를 뭐 팩스라든지 이메일로 받아가지고 지금 제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추가로 그 자료를 토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내용을 모른 채로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사 현장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때는 뭐 추후에 뭐 변호인을 통해서 검토한 이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 이제 일반적으로 참고인 조사에서 저희가 조언드리는 것은 일단 팩트와 뭐 추측 내지 생각, 법적인 평가는 좀 구분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팩트는 팩트대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팩트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뭐 왜곡하든지 그거를 뭐 숨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뭐 생각이라든지 추측, 뭐 법률적인 평가에 대한 판단 그런 부분들은 뭐 변호인에게 맡기든지 아니면 그 진술을 뭐 적절한 방식으로 유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사고 원인에 대한 질문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뭐 이를테면 어떤 추락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직접적인 원인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분이 왜 돌아가셨는지 추락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테고 그것은 사실은 오히려 팩트에 대한 답변이 돼서 충분히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일 텐데 간접적인 원인 그러면 그분이 왜 추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분석을 해보고 객관적인 자료 CCTV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저희가 제대로 알게 된 이후에 답변을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 원인, 특히 이제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다가 그 부분을 번복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의 안전 시스템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제출된 자료 또는 이제 제출할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한 이후에 답변 드리는 게 좋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사실은 모든 회사가 이제 안전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기는 할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 이런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 자회사에서 이제 일정 규모가 안 돼서 그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모회사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치만 잘 해놓으면 이런 경우에도 안전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회사의 직원, 자회사의 임직원한테 물어본 거겠죠. 자회사 직원한테 당신 회사는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잘 갖춰놓고 있습니까?라고 물었는데 사실은 모회사의 시스템을 충분히 저희가 잘 원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회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지 못합니다라고 이제 잘못 답변을 해서 그 진술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저희 그 펌에서 진행하는 사건은 아니고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들은 바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방대한 자료, 현장에서 자료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공문 방식으로 방대한 자료를 요청할 때도 충분하게 변호인의 검토를 거친 이후에 제출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보통 이제 시한을 정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시일에 촉박해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도 제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거치고 자료를 제출하되 대신에 이제 먼저 검토된 그 자료의 경우에는 선 제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제가 이제 민감한 자료라는 표현을 썼는데 민감한 자료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전보건 경영 매뉴얼이라든지 위임 정결 규정이라든지 회사의 예산 편성 집행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그 안전보건 경영 매뉴얼 같은 경우에서는 회사에 따라서 어떤 개인 정보라든지 그 노조와의 관계에 어떤 조금 오해를 끼칠 그런 우려가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도 덜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블라인드 처리한 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임 정결 규정이든 예산 편성 집행과 관련된 자료이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안전보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추출해서 제출하여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노동청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그것만으로는 전체적인 구조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합리적으로 조율해서 제출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자료 제출 내지는 자료 준비를 잘못해서 굉장히 이제 회사의 리스크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아까 팩트는 팩트대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경우에 따라 회사에 특히 이제 현장에 있는 직원 내지는 이제 협력업체의 직원들이 사실은 회사에 좀 도움을 줄 생각으로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날짜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서류들에 약간 손을 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내지는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꼭 저희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노동청에서 저희의 별다른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좀 많이 제출한다든지 내지는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함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해 드린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수사에 저희가 협조하고 있다 그런 뉘앙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대응 사례라고 하나 기재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례인가 하면은 사실은 추락 사건 근로자가 이제 추락해서 사망한 것이 문제가 된 사안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 협력업체의 입장에서는 유사 사건, 동종 사건이 발생할 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현장을 봉쇄하고 사실은 그 추락의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계곡분을 폐쇄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그걸 현장을 훼손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하면 좋겠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변호인들 등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잘 설명하고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방어가 돼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훨씬 원만하게 저희가 이제 수사에 대응할 수 있을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오해가 해소되지 않고 압수수색까지 나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압수수색에 잘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영장 제시 단계 내지는 이제 디지털 증거 그리고 일반 증거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을 제시하는 건 이제 법상 의무니까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영장을 제시할 텐데 영장을 교부하는 것은 약간 현장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영장 사본을 교부받아서 신속히 공유하는 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말씀드린 증거 압수물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협의를 하게 되는데 압수물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저희 의견을 개진할 때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의 관련성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증거를 달라라고 얘기할 때 이 부분은 범죄 사실과의 관련성이 적어서 저희가 좀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그 범죄 사실과의 관련성을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영장 사본을 공유하는 것이 반드시 선제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휴대전화라든지 이제 USB 이런 것들을 이동식 저장 매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영장 문구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피압수자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그 피의자 외에 이제 소지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이동식 저장 매체를 압수하도록 영장이 기재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확인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실은 컴퓨터 같은 것을 그 압수수색하고자 할 때는 하드를 통째로 띄어간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이미징하는 거는 사실 원칙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검색어를 추출한 다음에 출력해서 압수하시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막연히 이 하드를 통째로 띄어간다든지 전체를 이미징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과 다소 괴리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정중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의를 제기하면 될 것 같고요. 또 검색어를 추출할 때도 사실은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검색어를 이제 입력해서 검색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시면 되실 거고 사실은 이미징 이후 내지는 이제 서버 압수수색에 따른 후속 조치인 2차 탐색 시에도 마찬가지로 검색 추출에 대한 충분하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권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증거의 경우에는 사실 원본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본을 가져가시면 충분한데 원본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거나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본을 제출해야 된다고 요구받을 때는 동일한 자료를 사본해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수사에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꼭 필요한 수사 초기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엔 잘 해명해서 강제 수사로 나가는 경우를 최대한 차단해야 된다. 그리고 압수수색 시에는 신속하게 저희가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불필요한 자료가 압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사실은 핵심이고요. 법 시행 이후의 트렌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 경찰과 노동청이 법 시행 초기보다는 다소 이제 피로도에 쌓여서 다소 좀 완화됐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약간 미묘한 경쟁 구도도 관측이 되고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경향을 여전히 보이고 있고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식으로 그 마무리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원보이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말씀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충분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설명하자 내지는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추측성 그 발언 내지 진술하는 것을 지양하자 이런 부분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초기 대응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의견서라든지 법리적인 견해를 밝히는 등등으로 해서 원활하게 수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하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 기업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시겠지만 만에 하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오늘 박하영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기억해가지고 대응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해서 이동현 노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동현 노무사님은 중대재해 컴플라이언스 팀 부팀장으로 법 시행 전후로
100개 이상 기업에 대해서 컴플라이언스 자문 업무를 해오시고 중대재해센터의 컴플라이언스 업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이동현 노무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동현 노무사입니다. 예, 저는 제 시간에는 그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에 반기 점검 의무를 주요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여러 기업에 대해서 컴플라이언스를 했었는데 그 컴플라이언스를 하면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뭐 문의라든지 아니면 쟁점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에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요구되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13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장표에 제시해드린 6가지 정도가 이제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초기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르게 경영 책임자 등이 이제 안전보건 법령을 지키는 것을 점검하고 유지하는 그런 관리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새로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런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성이 있게 지금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러한 부분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이제 개선해야 되는 그런 반기 점검 의무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제 상반기가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이 반기 1회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점검을 했다면 적절하게 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점검 결과에 따라서 적시에 적절하게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만에 하나 저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크게 핵심이 될 수 있는 쟁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반기의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제 해석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반기에 대해서 이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까 박하영 변호사님께서 말씀도 좀 잠깐 주셨지만 이게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이러한 입장도 있을 수 있고요. 시행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점검 의무는 7월 26일까지 했으면 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내년 1월 26일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매년 이제 6월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이 지나기 전이 12월 30일 전에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일단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후자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FAQ라든지 뭐 안전보건 이런 점검에 대한 기한 도래에 따른 안내 공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이제 첫 점검은 상반기 이내에 끝내야 됩니다. 이러한 이제 문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대산업재해 수사기관인 고용노동부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 사업장에서는 상반기 하반기를 기준으로 이 안전보건 법령이라든지 이런 반기 점검 의무를 이행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이 반기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떠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주요적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6개 의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증빙 서류라든지 점검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적어두긴 했는데요.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유해 위험 요인 점검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는 이미 다 하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희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이제 감소 대책을 세웠는데 이 감소 대책이 현장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안에 따라서 또는 어떤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제 재반 여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과제가 있고 뭐 중장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과제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조금 적절한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 기한 내에 개선이 안 된 것이 있다면은 합리적인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저희가 이러한 유해 위험 요인 점검을 하고 미흡한 부분이 생겼다 했는데 그 기한 내에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하면은 이것은 이제 그 중대재해와 위반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상당히 높고 그게 이제 인정될 가능성 중대재해와 그 연결돼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반드시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빨간 박스로 쳐놓은 이유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점검 같은 경우는 다른 반기 점검에 비해서 상당히 폭넓고 어떻게 보면 법에서도 다소 추상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사업장들에서 이걸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 보시면 안전보건 법령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이라고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회사의 업종이나 뭐 여러 가지 사용하는 시설 장비에 따라서 뭐 상당히 많은 법률이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나 검찰은 이제 이 정도의 이제 산업안전보건 법령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것을 한정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것이 이제 가장 구체적인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는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 등 10개 법령 정도를 이제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예시일 뿐이지 한정적으로 열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10개의 법령만 점검한다고 이 안전보건 법령의 점검이 다 준수된 것이다. 이렇게 담보할 수는 없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제가 여기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다소 폭넓게 저희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해서 나열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안전보건 법령 확정을 통해서 이행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유형을 분리해 보면 이제 애초의 목적이 종사자의 안전이나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제정된 것이지만 종사자의 안전 보건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그리고 시설 안전 목적에 대한 법률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상물, 시설물 취급자들에게 이제 어떤 안전 보건을 위해서 이제 제정된 법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지금 체크리스트 법령이 쭉 나열돼 있는데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저희 사업장에서 이제 업종이라든지 사용하시는 설비, 시설, 화학물질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해당될 수 있는 법률을 열거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점검을 이행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러한 방식은 이제 폭넓게 이행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업무가 가중될 수 있고 지속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또 실제 점검이 조금 이렇게 깊이 안 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적으로는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된 어떤 시행령 개정의 움직임, 특히 이 시행령 개정을 함에 있어서는 안전보건 법령에 대한 구체화도 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예의주시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하반기 점검을 시행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달라는 그런 이제 요청 때문에 안전보건 관계법령 구체화 등을 통해서 이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그래서 뭐 언론 기사에서는 이미 7월 정도에는 뭐 이르면 8월에 뭐 입법 예고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기는 지금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연내에는 하겠다라고 지금 조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향들을 조금 저희가 참고하셔가지고 하반기 관계법령 의무 점검은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안전보건 법령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이제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냐면요. 무엇보다도 이 법령 점검은 반기의 1회만 하시면 되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실효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이제 법령 준수사항이 관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점검 담당자가 지정이 돼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법령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법령별 담당자나 팀이 정확히 이제 업무 아레날이 정확히 명확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점검 담당자들이 상시적으로 본인이 맡은 점검 항목에 대해서는 자가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증빙 자료들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이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또 법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실시한 후에 피드백이 적절히 됐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챙기셔야 된다라는 것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점검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가 법령에 대해서 준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면은 회사 재량껏 이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제시해드린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실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 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법 규정이나 법 조항이 이제 우선 정의가 되고 그러한 법 내용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주요적으로 확인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점검 결과로서 우리 회사에 해당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이제 회사에 해당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이게 전사적으로 전사 차원 전 사업장 차원에서 점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장에서는 해당이 없을 수 있겠지만 같은 회사의 다른 사업장에서는 해당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도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준수 여부 그리고 준수 여부도 이제 서류만 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반면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처럼 이제 서류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유의하셔서 점검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있는 확인 자료는 결국에는 이러한 법령 점검을 했더라도 저희가 유사시에 만에 하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저희가 점검을 제대로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류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서류를 보관하시면 될 거고요. 현장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에는 뭐 점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점검 내역을 좀 상세히 기록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체크리스트 예시를 조금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컴플라이언스를 하면서 좀 많이 문의가 있고 쟁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경영 책임자의 범위나 역할은 이제 전 시간에 정대현 변호사님이나 박하영 변호사님께서 이미 이 해석의 논란, 그 다음에 분쟁 가능성은 다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여러 기업들에서 또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경영 책임자에서 배제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경영 책임자가 그 대표이사가 이러한 안전보건에 대한 활동들을 전부 책임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인 CSO를 두고 이제 그 분을 안전보건 총괄 관리를 시킴으로써 실효성 있는 이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신 회사들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그러면 CEO와 CSO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러한 이제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결국에는 이 실질적인 이행과 관리 감독은 당연히 CSO가 하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 이행 결과에 대해서는 최소한 대표이사에게 보고가 돼야 되고 또 만약에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개선해야 되는 조치가 CSO의 권한 내에 있다면 CSO가 이제 정결을 통해서 이행 조치를 하고 보고만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CEO의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거나 CEO의 정결 권한에 속한다. 그러면 당연히 보고 후에 CEO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적시에 적절하게 이런 개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래 제시드린 것처럼 경영 책임자도 어쨌든 최소한의 보고는 받아야 되고 만약에 경영 책임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저희 직접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고 도급 용역 위탁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이제 법에서는 실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근데 이거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시설이나 장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경우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원의 선례도 없고 법에서도 구체적으로 이 판단 지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해설서에 의하면은 이러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 함은 뭐 해당 시설이나 장비 장소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임차권으로 인해서 권한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업무에 대해서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해서 사실 그 작업에 대해서 도급인이 상당히 잘 알고 있어서 유해 위험 요인을 통제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러한 경우에는 도급인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진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지표만으로 좀 판단을 하고 저희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 법리를 바탕으로 저희가 조금 그럼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 우리가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서 어떨 때 책임을 지냐를 봤을 때에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제3자의 종사자가 작업을 하는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 관계가 어떻게 되냐.
또는 시설이나 장비의 소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작업에 대한 지휘 감독은 도급인이 얼마나 관여를 하느냐. 그다음에 도급인의 종사자와 같이 일하냐. 그리고 기타적으로 어떤 도급인이 유해 위험 요인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설이나 장비, 장소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임차권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유지 보수를 누가 관여를 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 시설 장비에 대해서 설치나 해체나 뭐 변경할 때 승인 권한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업무 밀접성으로 이제 같이 근무하느냐 아니면은 계속 일일 보고를 도급인이 받고 뭐 지시를 계속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계약서상에 도급 계약서상에 어떻게 업무 설정이 되어 있고 아레나들이나 권한이 어떻게 분배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전 질의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있을 Q&A 세션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많이 문의를 주신 게 사전 질의도 많이 들어왔는데, 뭐 공장이나 아니면 제조업 아니면 건설업 이런 데는 워낙 유해 위험 요인이 많은데 사무직만 사용하는데 뭐 금융업이라든지 자산운용사 뭐 예컨대 IT 기업 이런 데들은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적용은 되지만 업종에 따라서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서 적용 범위가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 업종에 따른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직이나 고객응대 근로자나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거기에 따른 적합한 안전보건 확보를 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장시간 근로나 야간 작업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신체적 피로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건강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검찰에서도 이 과로사, 내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에 이것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의 어떤 업무상 질병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것도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다.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이러한 입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장시간 근로, 과로, 스트레스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그 보건관리 체계를 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같이 포함시켜서 좀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무종사자 직업 건강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조금 애매한 사무종사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건관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좀 있으니까요. 요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위험성 평가 같은 경우에도 사무직에 대해서 어떤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게 좀 막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산업안전공단의 그 업종별 위험성 평가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런 제시된 모델이 있으니까 요거를 좀 참고하셔서 실무 부서에서 조금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사무직 또는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도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따라서 PDCA 사이클로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장표에는 제가 이런 사무직이나 고객응대 근로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PDCA 사이클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예시를 두었으니까요. 이거는 자료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으로 그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업무의 반기 점검 및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에 있어서 좀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율촌 중대재해센터의 박영만입니다. 중대재해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이 돼서 6개월이 넘게 이제 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변화를 한번 점검해 보고자 오늘 서울경제와 법무법인 율촌의 중대재해센터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중간 점검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발표 시간에 법 시행 이후에 사망 사고가 전체적으로는 감소를 하고 있는데 제조업에서는 조금 증가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감소가 법 자체의 효과인지 중대재해법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산재 사고 감소 추세에 따른 것인지는 아직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대응 업무라든가 자문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건설업종, 사고가 많은 건설업종이나 대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고가 많지 않은 뭐 제조업, 중소기업, 서비스업 등에서는 아직도 이런 산업 안전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준비 상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제조업에서 이런 사망 사고가 늘어난 것은 기존 대규모 장치 산업 등의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많은 경험 많은 직원 작업자들이 퇴사하고 그 후배들에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장의 안전이라든가 작업 방법에 대한 노하우, 일종의 암묵지들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고 어떤 작업들이 특히 유지보수 작업들이 대부분 외주화되면서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실제 안전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야 될 상황들이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은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에서는 아마 이런 상반기에 제조업 사망 사고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특히 이제 뭐 10년에 한 번 정도 사고가 나는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또 대규모 장치 산업 이런 곳에 안전보건 담당자 분들께서는 특히 이런 현장에 작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노하우를 좀 파악하시고 또 이분들의 지식에는 그 작업 안전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편하고 빠르게 안전을 희생시켜서 편하고 빠르게 작업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노하우도 후배들에게 전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빠짐없이 파악을 하셔서 우리 회사의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왜 작업자들이 편하고 빠르게 작업을 하려고 하는가 그게 단순히 개인의 성향 때문인지 아니면은 업무량이라든가 인력의 문제인지를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에서 법 조문 의미를 명확화하고 구체화하는 정도의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 자체의 틀이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이제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국민들의 우려라든가 또 현장의 반발 등을 우려하면 뭐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런 법 자체의 틀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행정 처분 권한과 수사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정부 당국의 어떤 뭐 정책 추진 방향을 잘 좀 살펴보시면서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저희 율촌 중대재해센터에서 사고 대응이라든가 자문 업무 등을 하면서 현장에서 문제된 사례 등을 위주로 다루면서 법 시행 관련한 동향 그리고 수사 대응 시의 이슈 그리고 평상시 경영 책임자의 의무 이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이제 준비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주요 사항 위주로 질의응답을 하고 그 외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율촌 중대재해센터 TV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경영 책임자의 판단 기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하셨는데요. 예, 대표이사 한 명이 여러 법인 대표를 겸임하는 경우라든가 모회사 자회사 관계 그리고 CSO의 권한 부여 정도에 따라서 경영 책임자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박하영 변호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박하영 변호사입니다. 그 경영 책임자 판단 기준 관련해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인데 뭐 결국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은 여러 법인이 있는데 그러면은 뭐 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만 대표이사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뭐 사실은 여러 계열사 잘 들렸나요? 뭐 사실은 계열사 내지는 뭐 모기업 자기업을 볼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이제 상정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그룹 내이더라도 사실은 법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법인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개별 법인별로 준수해야 되는 경우가 당연할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 뭐 이를테면은 뭐 사실은 상시 근로자 수 500명, 뭐 시공 능력 200위 기준 뭐 이런 경우에 사실은 안전 관련된 전담 조직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규정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사실은 뭐 대표이사가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이제 법인들이 각 법인들이 다 이런 규모를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그런 조직을 갖춰야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뭐 이를테면 계열사별로 영세한 그런 계열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 그런 개별적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어떻게 도대체 이행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계열사 중에서 한 개의 기업이 이제 전략적인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안전보건 경영 매뉴얼을 이제 총괄해서 작성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개별 기업들에서 그런 기획 관련된 법인에서 작성된 안전보건 경영 매뉴얼을 이제 준용한다 내지는 그것을 활용한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뭐 회사 내규 등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이행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뭐 그런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이해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자 관계에서 이제 법인격이 이제 부인될 정도로 자회사의 실체가 미미한 경우에는 사실은 모회사 대표의 경우에도 경영 책임자로 봐서 그 자회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의 질문으로 이해가 되는데 뭐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법인격이 부인될 정도로 자회사의 실체가 미미하자면 실질적으로 이제 모회사에서 그 회사를 지배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테고 법인격이 부인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모회사에서 뭐 지배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면 뭐 위임전결 규정이라든지 결제 서류라든지 안전보건 경영 매뉴얼상의 이제 보고 체계라든지 그런 거에 이제 이를테면 모회사의 대표께 충분하게 보고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경우에 따라 자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모기업의 대표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CSO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 여부, 그러니까 CEO의 책임이냐 CSO의 책임이냐 이런 게 아마 논란되는 것과 관련해서 CSO에게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가 되고요. 인사 권한 자체만 두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 뭐 사실은 뭐 현장의 어떤 책임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를 뭐 현장 소장이 하든 CSO가 하든 뭐 누가 하든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CSO의 위임을 받아서 뭐 현장 소장이나 다른 분들이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거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거 외에 뭐 다른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박하영 변호사님. 예, 다시 박하영 변호사입니다. 사실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다고도 생각될 수 있는 사안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류상 뭐 이를테면 위험 요인 확보 의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가 서류상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냐, 그것에 대한 이행이 담보되어야 되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고요. 당연히 이제 서류상 노동청에서는 그러니까 서류상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경영 매뉴얼, 기타 이제 위험성을 평가하는 여러 절차서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잘 되어 있더라도 현장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아까 말씀드린 4조 그러니까 시행령 4조 3호 위반에 적극 의유를 하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를 그럼 완벽하게 하게 되면 서류를 완벽하게 하면 할수록 그거를 제대로 이행하기는 어려울 테고 대신에 서류를 그러니까 절차를 대충 마련하게 되면 그걸 이행하기는 정말 쉬울 텐데 그 딜레마 중에서 과연 어느 영역을 택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근데 설사 일부 이행하지 못하는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완벽한 절차서를 만들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게 만약에 곤란하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상정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절차선을 만들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이행 정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려가는 것이 사실은 법 취지에 맞고 그 반대의 경우를 상정해 보면 대충 만들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이행했다 우리는 책임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한다면 사실 노동청에서 전혀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고 법 취지상 그런 것은 좀 무리한 주장일 것으로 그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답변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이라든가 그 각각의 책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정대원 변호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자문을 하다 보면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건설공사 발주자냐 도급인이냐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고요. 특별히 이번 사전 질의에서 질의 주신 부분은 그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했을 때 그 공동 수급 공사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배경은 제가 추측컨대 그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에 있어서 이 공동 수급체가 있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그 이제 현장 책임자는 특정 회사에 소속돼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 처벌은 공동 수급체들이 같이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리스크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선례가 없어가지고 저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게 공동 수급체의 일부 분담하고 있는 그런 일단 일부 지분율만 참여하고 있는 그런 건설 회사가 자기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하에 그 건설 현장을 포함시키는 게 과연 현실적인 것인가 이런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으로만 참여한 건설 회사의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렇게 법인이 처벌되는 이런 거를 고려하면 어떤 전담 조직을 구성하거나 할 때 일흥의 어떤 공동 안전보건에 관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약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이 이제 공종별 분리발주를 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공종별로 분리발주한 경우에는 그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도 분리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를 이렇게 식별함에 있어서도 고용노동부에서 그 사업 부문이 확실하게 분리돼 있고 각 사업 부문마다 경영 책임자가 따로 있다. 각자 대표로서 부문별 대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 부문 대표가 경영 책임자로 보는 것처럼 공정별로 명확하게 분리돼 있고 작업 범위가 명확하게 분리된다 그러면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도 그 소속 회사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 질문은 약간 건설공사 발주에 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유지보수 과정에서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도급인 책임을 어디까지 부담하느냐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사례가 이제 도급인 사업장에서 장비를 철거해가지고 이동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수급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 사업장에서 해당 장비를 제작 중에 발생한 경우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질문 주셨는데 그 법 규정상 아까도 이제 많이 논의됐는데 제3자 종사자에 대해서는 그 시설 설비 장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3자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원청의 사업장이 아닌 그 사외는 원청이 지배관리 운영하는 장소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래서 원청의 사업장 밖에 이동 중 또는 수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 중에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 원청이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개정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는 이유는 경영계의 의견 때문에 이런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정 방향은 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애매모호한 내용들을 좀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어떤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의 방향으로 일단 그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 시기는 사실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뭐 기획재정부에서 고용노동부한테 그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던데 고용노동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아까 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경총에서 고용노동부에 제시한 시행령 개정 요구 사항 중에 사실 중대재해 뭐 질병에 대한 구체화, 사망에 대한 구체화, 경영 책임자의 구분에 대한 구체화 이런 내용들은 법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임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인데요. 사실 그 부분은 그 상위 법령에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어떠한 내용을 이렇게 규정을 한다는 게 이제 원칙적으로 허용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제 노동부에서 그 위임된 거 외에 어느 정도 구체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협력업체의 관리와 지원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동현 노무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사회도급 관련된 거는 방금 정대현 변호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사실 이 사회도급은 기본적 원칙적으로는 또는 통상적으로는 그 장소나 시설 장비 등에 대해서 도급업체에서 이제 알아서 좀 하기 때문에 도급인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지배 관리 운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사회 도급인 경우에도 이제 도급인의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장이 어떤 도급인의 소유라거나 뭐 시설 장비 등이 그리고 또 그 시설 장비로 인하여 어떤 재해가 발생했는데 그 시설 장비 유지 보수를 도급인이 어떤 유지 보수 업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뭐 개선 조치나 변경이나 뭐 해체나 이런 거를 함에 있어서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경우나 아니면은 그 중대재해 발생 원인에 따라서는 일부 도급인이 책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이제 사업장 내 출입하는 정수기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안전보건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그 중대재해처벌법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그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원칙적으로 이런 정수기 관리 같은 제품을 납품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가 서비스나 방문을 하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도급인의 책임 대상 업무로 보기 어렵다라는 게 일단은 원칙적인 고용노동부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고용노동부 입장 및 뭐 현실적으로도 이런 분들한테까지 다른 협력업체처럼 이제 적극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분들도 정수기 업체에서는 이제 안전 보건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 입장에서 좀 받아보고 필요시에는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는 수준으로 좀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그 제품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관리는 그 정도로 하시면 되는데 그 제품이 아니고 어쨌든 이 분이 저희 사업장에 들어와서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저희 사업장에 들어와서 그 작업하는 장소까지 가는 그 경로 그리고 그 작업하는 반경 범위 내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신경을 쓰고 통제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비상시에 이제 대피로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에게도 안내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반기 점검 시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점검 같은 경우에는
법문에서도 이제 위탁을 할 수 있고 다만 보고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다른 이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위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에는 의무 주체와 경영 책임자 등이고 그 다음에 이 의무 내용을 보면은 산업안전보호법이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행하고 피드백하고 하는 이런 어떤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관리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전보건 각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일부 부분에 대한 어떤 위탁은 가능하겠지만 이 관리 의무 자체를 일체를 위탁하는 것은 좀 허용되기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이 반기 점검 외에는 다른 의무들은 의무의 내용을 보더라도 어떤 내부의 임직원이 의사결정 권한과 보고 체계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내부의 규정이나 절차, 업무 아레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외부 업체에 다 맡겨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결국에는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 조직이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지속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외부 업체에 전부 위탁해서 이행하는 것은 좀 허용되기 어렵고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이행 방식은 충실히 이행했다고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사료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서울경제와 율촌중대재해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중대재해법 시행 중간점검 세미나 주제 발표와 Q&A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와 웨비나 영상은 링크는 저희들이 참여 신청하신 분들께 이메일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고 또 유튜브 율촌 중대재해센터 TV에도 올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